비교해 보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상상력이에요. 정치적 상상력, 사회적 상상력, 교육적 상상력. 좋은 교육 우리가 어디까지 해보지? 네? 좋은 교육을 한번 상상해 보잔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사실은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육개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브란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브란트는 벌써 선거 구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선거 구호가. 저는 제가 이제 그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요?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야 어떻게 정치 선거 구호가 저렇게 가슴 떨리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걸 들으면 막 가슴이 떨려.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게 데모크라틱 바겐이라는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다 해보자. 바겐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dare to do. 과감하게 다 해보는 거. 그게 바겐이에요. 독일 말로는. 데모크라틱 바겐. 해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게 선거 구호였어. 정말 막 가슴 떨리는 구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브란트가 내세운 당시 중요한 선거 구호가 바로 빌둥스게젤샤프트예요. 빌둥이란 말은 독일 말로는 교육이란 뜻도 있고 또 좀 넓게 보면 교양이란 뜻도 있어요. 교육하면 약간 제도적인 거고 교양하면 약간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게 같이 있어요. 빌둥이란 말 안에. 그러니까 그걸 교육 사회라고 해도 되고 게젤샤프트가 사회니까 교양 사회라고 해도 돼요. 그걸 내세우고 모든 독일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높은 교양 수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선거 구호도 그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모크라티바겐, 빌둥스게젤샤프트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둥스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교양 사회의 가장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그 원칙으로서 빌둥 für alle 그러니까 education for all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양. 빌둥하면 약간 대학까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all이 중요해요. 노동자의 자식이든 빈자의 자식이든 어떤 사람이든 독일인들은 모두가 다 교양이 높은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대학 교육까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지금 유명한 바펙이라는 걸 처음 도입한 거예요. 바펙. 바펙이란 말이 한국에서도 요새 많이 좀 이제 쓰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대학생 생활비예요. 대학생 생활비. 뿐만 아니라 예. 학비는 46년. 46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학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학비를 뭐 돈이 없어서 못 없앤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독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학비를 없앴어요. 대학 학비를. 46년이 시작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학비라는 게 말하자면 헌법 브리치 판결을 받고요. 그래서 46년부터 없어져요. 독일에서는 학비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다른 긴 얘기고요. 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빌리 브란트에 이르러서는 69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빌리 브란트가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펙. 그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모든 사람을 위한 교양 사회. 그걸 위해서는 누구든지 대학 교육까지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부유한 집안의 자식은 공부만 하는데 가난한 집안의 자식은 일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 생활비 필요해야 되니까 이건 소셜 저스티스에 맞지 않는다.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브란트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학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고 있는 게 바펙이에요. 70년부터. 지금도 계속 오죠. 이 바펙은 대체로 주마다 다르지만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생 대표랑 주지사랑 독일은 대학의 모든 교육에 관한 모든 게 주 관할이에요. 연방정부 관할이 아니라. 그래서 주지사랑 협약을 대체로 3년에 한 번씩.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줘요.
매달. 그러니까 그 정도면 걔들 뭐 충분히 기숙사비 내고 책 사보고 하는 게 돼요. 그거 지금도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제 브란트가 바펙이라는 형태로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초기에 거부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국가가 주는 그런 시혜성 돈을 받지 않겠다. 학생들이 그래요. 그렇게 받아치는구나. 그러면서 걔들이 주장한 건 연구 보수라는 개념이에요. 연구 보수. 예, 연구 보수. 그걸 슈투디엔 호노라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68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걔들은 그거를. 우리 용돈은 싫다. 연구비로 달라. 그렇죠. 말하자면 연구하는 사람이야 이거. 우리는 시혜를 받는 게 아니다. 예. 우리는 시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68 때부터 학생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슈투디엔 호노라. 슈투디엔이 연구잖아요. 호노라가 말하자면 보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는 연구자다. 우리는 연구자고 우리가 하는 연구는 사회적 노동이다. 소ziale Arbeit, Social Arbeit, Social Work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하는 건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주는 생활비는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적 노동인 연구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이지 우리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연구 보수 개념으로 생활비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넓은 의미에서 데모크라티 바겐이에요. 민주주의를 감행해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이상적인 사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상상력이에요. 정치적 상상력, 사회적 상상력, 교육적 상상력. 좋은 교육 우리가 어디까지 해보지? 네? 좋은 교육을 한번 상상해 보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틀 안에서만 사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틀을 깨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사실은 너무 좁은 틀 속에서만 사유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교육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보통 68혁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68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미 65년경부터 이미 그런 조짐들, 그렇죠. 베트남전쟁 65년에 처음으로 이 TV가 보급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현장 중계를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막 그 처참한 걸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경악한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 자유세계를 지켜주는 그런 선한 군대인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 미국은 완전히 일개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하잖아.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아주 깜짝 놀란 거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저항의 움직임들이 이미 65년경부터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고요. 나라마다 그게 터지는 건 조금씩 시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의 경우는 67년에 크게 터져요. 67년.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그 프랑스 5월 그것보다 훨씬 이전이죠. 왜냐하면 67년에 이제 그때 샤라고 하는 이란의 팔레비 그 국왕이 방문을 하는데 팔레비야 뭐 그 당시에 가장 그 제3세계 안에서도 그런 군사 독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베를린에 오는데 베를린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대규모 데모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포를 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오네조르크라는 그 대학생이 베를린 대학생이 총에 맞아 죽어요. 그걸로 엄청나게 큰 대규모 집회가 계속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독일에서는 68이 사실상 67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의 5월이라고 하는 우리가 68 할 때 그걸 기점으로 또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우리가 68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68은 대체로 한 65년경부터 서서히 그 조짐이 보이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확 이렇게 말하자면 폭발하는 화산이 여기저기 막 폭발하듯이 그 폭발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8의 흐름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과 관련해서만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전혀 다른 모델이었어요. 프랑스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교육개혁으로 나간 케이스예요. 사회개혁이 교육개혁을 견인한 케이스예요. 독일은 정반대예요. 독일은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을 견인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의 경우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독일 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그 지난번 차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경우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끌어내는 방식, 이것으로 우린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느냐 하는 거죠. 프랑스의 경우는 당시에 그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 68이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고, 실제로 프랑스 68이 겨냥한 것은 자본주의 비판이 제일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유럽, 서유럽에서 가장 공산주의가 강했던 두 나라가 프랑스와 이태리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유럽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유럽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끄는 두 나라가 프랑스와 이태리였어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그 공산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68이 터졌을 때 가장 강력한 그 표적, 그들이 겨냥한 가장 강력한 표적은 자본주의 문제예요. 이것은 미국과도 완전히 다르죠. 미국 68에서 말하자면 68의 가장 보편적인 구호는 뭐였어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근데 억압의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억압이 뭔지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가장 억압으로 느낀 게 첫 번째는 징집이라고 하는, 미국은 월남전에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이 굉장히 강력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백인에 의한 흑인의 억압이죠. 억압.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핵심이었고 인종적 모순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68을 전후해서 어마어마한 흑인 해방 운동이 전개된 거죠.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케이스고요. 그래서 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유럽의 서구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그런 해방 운동은 여성 해방 운동이죠. 남성 지배로부터의 여성 해방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고, 그 중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계급 문제였어요. 인종 문제. 미국이 인종 문제라면 프랑스는 계급 문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자본의 지배로부터 노동의 해방, 노동 해방 운동이 제일 강했고요. 그래서 소위 노학연대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 68에서 나온 거예요. 노동자와 학생들이 연합을 하는 그런 방식이 프랑스였고, 실제로 68년에 프랑스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학생과 노동자들이 연대한 총파업을 했어요. 그건 대단한 거였죠, 당시에.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그쪽이 강했던 거고요. 그에 반해서 독일의 68의 가장 큰 특징은, 독일은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과거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말하자면 청산되지 않은 과거, 나치 과거라고 하는 그게 아까 청산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독일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히틀러 시대에 뭐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과거 청산이 그때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게 다 특성들이, 그때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건들을 보면 독일의 모든 가정이 전쟁터였다. 모든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가정이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뭐 했어요?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거기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상가를 알잖아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뭐 사랑의 기술 이런 거.
말하자면 사회 심리학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학자인데 사실은 독일에서는 에릭 프롬과 미셜 리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사회 심리학. 이 두 사람이 알렉산더 미셜 리히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가장 유명했어요. 독일에서는 사실은 미셜 리히라는 사람이 더 유명했어요. 에릭 프롬보다도. 그 사람이 당시에 쓴 책이 60년대 중반에 쓴 책의 제목이 운페이카이트 주 트라워른이라는 책이 있어요. 눈물 흘릴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능력의 상실. 우리말로 하자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눈물을 못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걸 60년대 독일인들을 분석한 책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독일인들이 어느 순간에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목도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계속 45년 이후에 자신이 겪었던 그 과거를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억압하는 걸 자기 내적으로 습관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적인 감정의 표현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일인들이 그 자신들의 과거를 억압해왔다는 거죠. 은폐하고 억압하고. 그걸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죠. 이 책은. 끔찍한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억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 슬픈 감정이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표현조차도 안 되는 상태까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신랄한 사실은 독일 사회에 대한 평가죠.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6, 8대 젊은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이 그때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말할 사적인 과거들 그게 결국 공적인 역사죠. 모여서 그걸 토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독일이라는 사회가 비로소 과거 청산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요건 이제 전제고요. 아까 그 말로 이제 들어가면 프랑스는 그런 방식으로